평범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국가정보원들의 인생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알 수 있고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 두 개의 얼굴을 가졌던 아버지 재미있게 보세요. 평양 중심 구역의 12월은 혹독했다. 대동강 너머로 불어오는 칼바람이 간부 전용 아파트 단지의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14층 901호 최민혁의 집무실 겸 서재는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59세의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손에 쥔 진단서를 바라보았다. 말기 췌장암, 여명 3개월, 붉은색 직인이 찍힌 서류는 그의 30년 위장된 삶의 종지부를 찍는 선고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 이중 바닥 아래 숨겨둔 검은색 가죽 노트가 손에 잡혔다. 1989년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가족을 보고 떠났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연 국가정보원에서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다. 북한 고위층에 침투하여 핵심 정보를 장기간 수집하라. 그는 합법적으로 조선족 신분을 세탁하고 중국을 거쳐 북한에 입국했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 교수로 위장 취업한 뒤 조선노동당에 입당했고 점차 당 간부로 승진했다. 15년이 걸렸다. 그 사이 그는 평양의 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고 아들 도윤이 태어났다. 최민혁은 펜을 들어 노트 마지막 장에 떨리는 손글씨로 적기 시작했다. 도윤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나는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공작원 김준혁이었다. 최민혁이라는 이름은 내가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허상이다. 그는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렸다. 아들의 순수한 얼굴이 떠올랐다.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도윤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년동맹에서 총망받는 간부였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라온 20년이 이 노트 한 권으로 무너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30년간 수집한 북한 핵개발 시설 위치, 고위 간부들의 비리 증거, 대남 도발 계획 문서들은 반드시 남한에 전달되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부여된 의미였다. 그는 모든 자료를 USB 드라이브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해독 방법을 일기 안에 숨겼다. 문득 아내 김성희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그는 재빨리 노트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담배를 끄고 창문을 열었다. 김성희는 47세의 단아한 여성이었다. 조선인민군 상장 출신 아버지 김철수의 딸로 태어나 평양의 특권층으로 살아왔다. 남편 최민혁과 결혼한 지 22년 그녀는 5년 전 우연히 남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이 악몽을 꾸며 한국어로 엄마 미안해요라고 중얼거렸을 때였다.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한국어 억양으로 꿈을 꿀 리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고 남편의 서재에서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발견했다. 충격이었지만 그녀는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이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22년을 함께 살며 그가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의 안전이 중요했다. 만약 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나면 아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침묵으로 가족을 지켰다. 성희는 서재 문을 열며 말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도윤이도 곧 올 거예요. 민혁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성인은 알고 있었다.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헬쑥해졌고 밤마다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는 소리를 그녀는 들었다. 하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가족이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20세의 청년은 키 183cm의 단정한 인상을 가졌다.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를 올해 졸업하고 당 중앙위원회 청년동맹 조직부에 배치되어 일주일째였다. 오늘 회의에서 부부장님께서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청년동맹 강화 방안 보고서가 훌륭했다고요.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혁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잘했다, 도윤아. 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성희가 식탁에 저녁을 차리며 끼어들었다. 도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감자와 옥수수로 만든 국, 배추김치, 그리고 귀한 돼지고기 몇 점이 전부였지만 고위 간부 가족에게는 비교적 풍족한 식사였다. 민혁은 밥을 먹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윤의 순수한 눈빛, 체제에 대한 진심 어린 충성심,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든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옥죄었다. 식사 후 민혁은 서재로 돌아가 다시 노트를 꺼냈다. 그는 아들을 위한 편지를 계속 썼다. 도윤아, 나는 내가 진실을 알고 혼란스러울 것을 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라. 내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녀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리고 너 역시 잘못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가치들이 무너질 때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진실은 항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USB에는 북한 정권의 진실이 담겨 있다. 이것을 남한에 전달하는 것이 내가 내게 남기는 마지막 임무다. 하지만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선택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2월의 평양은 더욱 추워졌다. 최민혁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지냈다. 성희는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했고 도윤은 일과 후 매일 병상을 찾았다. 어느 날 밤 민혁은 아내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소. 성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한 22년이 행복했어요. 후회 없어요. 민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도윤에게 진실을 말해주시오.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오.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오.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3월 15일 새벽, 최민혁은 마지막 숨을 거뒀다. 임종 직전 그는 도윤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도윤아, 진실을 찾아라. 내 길을. 그리고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조선노동당의 예우에 따라 성대하게 치러졌다.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조문을 왔고 수십 명의 간부들이 최민혁의 업적을 칭송했다. 고인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일생을 바친 모범적인 혁명가였습니다. 도윤은 검은 완장을 차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 자랑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장례를 마친 일주일 후 도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재의 책장을 하나씩 살피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 가죽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 표지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다. 그는 호기심에 첫 장을 펼쳤다. 나는 대한민국의 공작원으로 북한에 잠입했다. 도윤은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손이 떨렸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본명은 김준혁. 1989년 11월 3일 서울을 떠나 이 땅에 들어왔다. 임무는 북한 고위층 침투 및 정보 수집. 글자 하나하나가 도윤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는 노트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믿을 수 없었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그는 노트를 집어 던지려 했지만 멈췄다.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다. 떨리는 글씨체 속에서 고통이 느껴졌다. 도윤은 다시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1989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조선족 신분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김일성 종합대학에 침투했는지, 어떻게 당에 입당했는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 1998년 5월 김성희와 결혼했다. 임무를 위한 위장 결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2005년 아들 도윤이 태어났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웠다. 아들에게 이 거짓된 삶을 물려주게 될까봐.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계속 읽었다. 노트에는 북한 정권의 어두운 진실들이 가득했다. 핵시설의 실제 위치, 고위 간부들의 부패,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대남 도발 계획.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도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다. 도윤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나를 원망해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믿어다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너는 내 임무의 일부가 아니었다.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이 진실을 외면하고 지금의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도윤은 노트를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머니 성희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있는 아들과 그의 무릎 위에 펼쳐진 노트를 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성희는 천천히 아들 옆에 앉았다.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알고 계셨습니까?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5년 전에 알았다. 우연히. 도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간첩인 줄 알면서도. 성희는 차분히 대답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내 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나면 우리 가족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을 알았다. 특히 너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아직 어렸다. 미래가 있었다.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성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도윤아, 나는 조선인민군 상장의 딸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랐다. 이 땅이 내 고향이고 이 체제가 내가 아는 전부였다. 하지만 내 아버지를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30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다. 매일 두려움 속에서,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그런데도 그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2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남조선은 타도해야 할 적이었다. 학교에서, 대학에서, 당에서 배운 모든 것이 그랬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남조선 출신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희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도윤아,
내가 혼란스러운 것을 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야.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성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양의 야경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다. 이 땅밖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아버지가 왜 그토록 위험을 감수하며 정보를 수집했는지, 그 의미를 알고 싶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아버지는 USB 드라이브의 위치를 암호로 남겨두었다. 도윤은 암호를 풀어 서재 책장 뒤 벽 속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를 열자 USB 드라이브와 함께 여러 문서들이 나왔다. 북한 핵시설 설계도, 고위 간부 비리 증거, 대남 도발 계획서, 모두 북한 정권의 치명적인 자료들이었다. 도윤은 USB를 손에 쥐고 말했다. 이것을 남한에 전달해야 합니까?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내 아버지의 유지였다. 하지만 선택은 내 몫이다. 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노트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 아버지의 고통, 사랑, 그리고 사명감이 글자 사이로 느껴졌다. 새벽이 되자 도윤은 결심했다. 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한 일을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우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남한으로 가야 합니다. 성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위험할 것이다. 우리는 고위 간부 가족이야. 실종되면 즉시 수색에 들어갈 거야. 도윤은 단호히 말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도윤은 당 청년동맹에 어머니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주일 휴가를 신청했다. 그동안 성희는 조용히 현금과 금을 모았다. 고위 간부 가족이었기에 일정량의 재산은 있었다. 그들은 중국 국경 근처의 브로커를 통해 탈북 경로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이미 최민혁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죽음 이후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이 감지된 것이다. 3월 28일 밤 도윤과 성희는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집을 나섰다. 그들은 평양 외곽의 안전가옥에서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다. 브로커는 50대 남성으로 중국 조선족이었다. 국경까지 3일 걸립니다. 중간에 검문소가 두 곳 있지만 제가 준비한 서류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트럭 짐칸에 숨어 북쪽으로 향했다. 여정은 험난했다. 첫 번째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트럭을 수색했지만 브로커가 준비한 뇌물로 무사히 통과했다. 두 번째 검문소는 더 까다로웠다. 도윤과 성희는 트럭 바닥 아래 숨겨진 공간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군인들의 발소리가 가까이 들렸다. 이 트럭은 어디로 가는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건설 자재를 운반합니다. 검문은 30분이나 계속되었다. 도윤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성희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침내 통과라는 말이 들렸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다. 3일째 되는 날 밤 그들은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다. 브로커가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제 동료가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도윤과 성희는 트럭에서 내렸다. 3월 말의 밤은 여전히 추웠다. 두만강의 얼음은 녹기 시작했지만
아직 건널 수 있었다. 브로커가 앞장섰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강둑을 내려갔다. 바로 그때였다. 뒤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멈춰라. 움직이지 마. 국경수비대였다. 도윤은 뒤를 돌아보았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달려오고 있었다. 브로커가 소리쳤다. 뛰세요. 빨리. 세 사람은 얼음 위로 뛰기 시작했다.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얼음을 관통하며 물이 튀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렸다. 절반쯤 왔을 때 브로커가 뒤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총에 맞은 것이다. 도윤은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성희가 소리쳤다. 앞만 봐. 계속 뛰어. 중국 쪽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북한군도 얼음 위로 올라와 추격하고 있었다. 또 한 발의 총성. 이번에는 성희가 비틀거렸다. 어머니. 도윤이 소리쳤다. 성희의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달렸다. 괜찮아. 계속 가. 둘은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다. 중국 조선족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끌어올렸다. 빨리 차로. 그들은 대기하고 있던 벤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북한군들이 강둑에 도착했다. 하지만 국경을 넘을 수는 없었다. 성희는 차 안에서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했다. 총알이 관통하지는 않았지만 깊이 박혀 있었다. 도윤은 재킷을 벗어 어머니의 상처를 감쌌다. 어머니, 조금만 견디세요. 곧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다. 조선족 자치구에 아는 의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브로커의 지인인 조선족 의사가 성희를 치료했다. 총알을 빼내야 합니다. 마취제가 없으니 아플 겁니다. 성희는 이를 악물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의사는 집게로 총알을 빼냈다. 성희는 비명을 참으며 눈물을 흘렸다. 30분간의 수술 끝에 총알이 제거되었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2주를 기다릴 시간은 없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이미 중국 공안과 협력하여 수색을 시작했다. 브로커가 말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내일 밤 베트남으로 떠나야 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성희는 아들에게 말했다. 도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는 괜찮아.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이 길을 선택할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성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강한 아이야. 내 아버지를 닮았어. 다음 날 밤 그들은 다시 여정을 시작했다. 중국에서 베트남까지는 육로로 일주일이 걸렸다. 여러 브로커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은 검문을 피해 이동했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후 그들은 한국 대사관을 찾았다. 대사관 영사과 직원은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북한 고위 간부의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USB에 핵시설 정보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버지는 대한민국 공작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영사는 즉시 서울 본부에 보고했다. 며칠 후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하노이로 날아왔다. 그들은 도윤과 성희를 인터뷰하고 USB의 내용을 검증했다. 이것은 엄청난 정보입니다. 김준혁 씨, 아니 최민혁 씨의 30년 작업이 여기 다 있군요.
일주일 후 도윤과 성인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도윤은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유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통일부 관계자들이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의 노인이 도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직원이 소개했다. 이분은 김영수 씨입니다. 김준혁 씨, 아버지입니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가 눈앞에 있었다. 김영수는 도윤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다. 준혁이를 닮았구나. 정말 많이 닮았어. 노인은 울먹였다. 36년. 36년 만에 손자를 보는구나. 도윤도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공항 도착 로비에는 기자들도 있었다. 북한 고위 간부 아들 탈북 성공, 30년 잠복 공작원의 아들, 아버지 유지 완성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하지만 도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와 함께 공항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서울의 한 아파트로 안내되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임시 거주지였다. 며칠간 그들은 적응 교육을 받았다. 나만의 문화, 법률, 생활 방식을 배웠다. 도윤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거리의 네온사인,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불 켜진 상점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 김영수가 도윤을 찾아왔다. 노인은 낡은 상자를 가지고 왔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1989년에 남기고 간 물건들이다.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 편지, 그리고 가족 앨범이 있었다. 도윤은 사진 속 아버지를 보았다. 30대 초반의 민혁, 아니, 준혁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북한에서 본 아버지와는 다른 걱정 없는 얼굴이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준혁이는 착한 아이였어. 나라를 위해 위험한 임무를 자원했지. 마지막으로 본 날 그 아이가 말했어. 아버지, 꼭 돌아올게요. 하지만 36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했지. 노인은 눈물을 닦았다. 도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돌아오셨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2달이 지났다. 도윤과 성인은 서울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다. 도윤은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그는 대학 편입을 준비했다. 북한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다. 성인은 어깨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 그녀는 조선족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북한과 중국 음식을 모두 할 줄 아는 그녀의 능력은 귀중했다. 어느 날 도윤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최민혁 씨가 남긴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가장 상세한 정보였습니다. 국가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청와대에서 조촐한 추서식이 열렸다. 최민혁, 본명 김준혁에게 국가유공자 인정서가 수여되었다. 도윤은 아버지를 대신해 증서를 받았다. 그는 단상에서 짧게 말했다. 제 아버지는 36년간 2개의 얼굴로 살았습니다. 한쪽은 북한의 충성스러운 간부, 다른 한쪽은 대한민국의 공작원. 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얼굴은 따뜻한 남편이자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도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와 할아버지 곁으로 갔다. 세 사람은 함께 서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한강변을 걸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다리 위로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갔다. 반포대교의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는 이 풍경을 보고 싶었을까? 36년간 고향을 그리워하며 위장된 삶을 살았던 아버지. 도윤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도윤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사랑한다. 도윤은 노트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북한과 달리 별이 잘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하지만 도윤은 알았다. 별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다짐했다. 아버지, 저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준 이 삶을, 어머니가 희생하며 지켜준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최도윤이 아니라 김도윤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성을 이어받아. 2025년 6월, 도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했다. 그는 북한 인권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자신처럼 체제의 거짓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성인은 할아버지 김영수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다. 통일식당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북한과 남한의 음식을 함께 파는 곳이었다. 조금씩이지만 두 사람은 새로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국립묘지에 마련된 작은 묘역이었다. 그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혼란도 끝났고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저에게 진실을 남겼는지.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그리고 저는 제 선택을 했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기로.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다. 도윤은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바라보았다. 김준혁. 1960-2025.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 그 옆에는 작게 추가된 글씨가 있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 도윤은 미소 지었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두 개의 얼굴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는 진짜 이름으로, 진짜 정체로 기억될 것이었다. 도윤은 묘역을 떠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곧 도착해요. 저녁 같이 먹어요. 답장이 왔다. 그래, 기다릴게.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도윤은 웃었다. 평범한 일상. 이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었다. 거짓 없는, 두려움 없는 자유로운 삶. 버스가 도착했다. 도윤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며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었다. 나는 김도윤, 김준혁의 아들. 두 개의 세계를 경험했고 진실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사람. 버스는 저녁 노을 속으로 달려갔다.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었다. 북파 공작원이 40년 만에 아들과 북한의 아내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 놀라운 사연.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